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일지 후행적 금리 인하일지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든 후행적 금리 인하든지 간에 연준이 뭔가 정책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관세와 물가 영향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월이 아무리 트럼프 말을 듣고 금리를 몇 번 내려주고 싶어도 만약 관세가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러면은 금리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관세가 점점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결국 영향을 줄 거다. 근데 그 영향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다. 그래서 금리를 이번에 한번 내린다고 해도 앞으로 더 많이 내릴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설령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방적 금리 인하, 그린스펀이나 2019년이나 보면 서너 번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관세가 또는 이게 수입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며 이게 통화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세가 경기를 많이 망가뜨리면 주가 빠지는 거고 관세가 적당히 망가뜨리면 오히려 물가가 오르겠죠. 그거는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거니까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니 제가 그걸 말할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주장하는 건 파월은 내년 5월까지가 임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에 제일 집중하는 게 중간선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파월의 임기 그리고 중간선거 때까지만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통화정책은 바뀐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관세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0월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통화정책의 변경을 예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씩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 미국의 관세율은 2% 조금 넘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관세율이 9% 정도 됐었고요. 7월 관세율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관세율 차이가 8, 9%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수입이 전부 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학적으로는 8, 9% 가격을 올려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수입 가격이 똑같다면. 근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거나 일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그 정도 상승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재고를 활용한 거다, 미리 수입을 활용한 거다 말들이 많지만 데이터로는 확인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업들이 올라간 관세를 감내하고 있는 거죠. 경쟁도 치열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거기에 정부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흡수를 하고 이익률을 조금 갉아먹고, 물론 수출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덜 싸게 수출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냐는 거죠. 트럼프의 힘은 아직 강하고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는 한 1년 넘게 남아있으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만약에 중간선거까지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이 상황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관세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 물가나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당장 바뀔 거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품목별로 수입을 보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 전에 1분기에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2분기에는 수입을 줄였기 때문에 쌀 때 수입한 걸 갖고 버티는 거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수입이 QOQ, 분기 대비로는 준 게 맞습니다. 근데 1분기가 특별히 많았던 거기 때문에 QOQ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1분기에 만약에 진짜로 더 많이 한 거면 2분기가 전년 동기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2분기는 작년 2분기 수입 증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1분기에 수입을 많이 하긴 했지만 2분기에도 적절한 양의 수입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역별로 품목별로는 더 다른데
지역별로 주목해야 될 게 대만하고 중국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분기에 수입을 많이 했고 2분기는 그걸 안 해서 버텼다라고 하면 중국, 대만도 다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어떠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수입 증가율이 계속 확대됩니다. 뭐냐? AI, 반도체, IT 관련 수입을 계속 늘렸다는 거죠. 중국은 어떠냐면 이미 23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입 데이터만 보고 미국이 관세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뭐 수입을 늘리고 줄이면서 대응했다라는 거는 꼭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제 말이 맞으면 이걸 갖고 대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이미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물가가 이렇게 안정됐다는 얘기는 이 수입 물가 상승 또는 관세 상승이 실제 물가까지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참 재밌는데요. 자동차라고 하면 경쟁이 정말 가장 치열하고 미국에서도 소비가 많은 금액으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 몇 퍼센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 관세 때문에 자동차를 좀 미리 샀다가 그걸 푼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을 하시려면 그런 기사를 보고 인정하시려면 데이터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 수입은 2022년부터 증가율이 정점을 찍고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1분기에도 올해 1분기에도 자동차 수입은 마이너스였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가 더 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자동차를 파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미국 자동차 수출이 되게 줄었다고 뉴스에 나더라고요. 데이터니까 맞겠죠. 근데 미국 판매량을 보면, 그러니까 판매량을 보면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2%까지 올랐습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수출을 안 했는데 왜 잘 됐을까?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수출을 다른 지역에 보낸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현대차가 됐든 도요타가 됐든 어떤 기업들이든 간에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게 과속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적으로 대만을 보거나 중국을 보거나 품목별로 자동차를 보면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분기에 늘어난 수입으로 지금 버텼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게 됩니다. 수입의 변화는 지역이나 품목은 생각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더 크고 그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이 대응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고를 쌓아놨었기 때문에 그 재고를 좀 많이 소진하고 관세 때문에 비싸진 비용은 반영 안 해서 버틴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맞으려면 미국의 재고 나누기 매출, 출하 비율이 좀 변동성이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 나갔을 건데 재고가 안 쌓이니까. 이것도 데이터 매달 나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재고 나누기 출하 비율은 되게 안정적인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여기 앞에 있는 재고를 내보냈어요. 만약에 관세 때문에 이 내보낸 재고를 안 쌓았다. 그럼 재고 나누기 매출 비율이 떨어지겠죠. 이게 유지됐다는 얘기는 관세든 모든 비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재고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진 재고가 이 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매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 재고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되는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고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른 거고 재고가 다 반영된 물가가 팍 뜰 거다라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수입이 됐든 재고가 됐든 미국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관세가 11%까지 오른 상태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 관세가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파월이고 제가 연준 이사들이고 이렇게 보면 어차피 트럼프의 압박이나 뭐 베센트의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8월 23일 잭슨홀에서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고 이걸 갖고 뭐 예방적인 뭐 막 싸울 텐데 어차피 그렇게 한번 금리를 내렸고
물가는 별로 안 오를 거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금리를 한번 더 내리는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로 보면 10월, 9월 17일 금리 인하하고 이거 예방적이 아닌가 보다 채권 좀 사면서 주식이 흔들리다가 뭐 고용지표 나오고 경기 나쁘다고 하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예방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럼 11월 FOMC 건너뛰고 12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리면서 확실하게 예방적으로 해주고 뭐 QT 완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예방적 금리 인하로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한 주식을 가져가도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는 이제 3, 6, 9, 12 달이기 때문에 점도표도 나오고 경제지표 이런 게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2번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월러 이사 같이 아주 초비둘기였고 완벽히 트럼프 편인 사람은 막 이젠 2번이 아니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도표는 2번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9월 FOMC를 하고 나면 2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2번 중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